아주 먼 옛날 경기도 광주 고을에 이집이라는 효성이 지극한 아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어머니를 여인 그는 아버지와 단둘이 살며 비록 살림살이는 넉넉지 못했지만 아버지를 극진히 모시며 평온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평화로웠던 일상에 불현듯 그림자가 드리웠습니다. 아버지의 등에서 작은 종기가 돋아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종기는 시간이 갈수록 점점 커지고 붉게 부어올랐습니다. 용하다는 의원을 찾아가 보고 좋다는 약은 모두 써보았지만 아무런 효험이 없었습니다. 종기는 걷잡을 수 없이 커져 아버지는 제대로 걷지도 똑바로 눕지도 못하게 되셨고 밤잠조차 편히 이루지 못할 정도로 그 고통이 말할 수 없었습니다. 효심이 지극한 이 집은 밤새 고통에 신음하는 아버지를 보며 마음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온갖 약을 다 써보아도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으니 이 집의 근심은 날마다 깊어갈 뿐이었습니다. 이 집이 할 수 있는 최선은 오직 모든 정성을 다해 아버지를 간호하는 것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절망과 싸우며 희망의 끈을 놓지 않던 어느 날 밤, 아버지를 간호하다 잠시 깜빡 잠이 든 이 집은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 호련히 나타난 신령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내일부터 목욕 재개하고 국청사 절에 가서 100일 기도를 드리거라. 그러면 내 아버지의 병이 나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신령은 호련히 사라졌습니다. 잠에서 깬 이 집은 꿈의 내용이 예사롭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내 효성에 감탄하여 비방을 알려주신 걸지도 몰라.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에 해가 뜨기도 전에 목욕 재개를 마친 이 집은 부랴부랴 마을 뒷산에 있는 국청사로 올라가 100일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 집은 한결같이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시작한 지 100일이 거의 다 되어갈 무렵이었습니다. 그날도 새벽에 찬 이슬을 맞으며 절에서 불공을 들이고 내려오던 이 집은 잠시 쉬어가려 바위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졸졸 물 흐르는 소리가 들리는 것이었습니다. 마른 목도 축일 겸 소리가 나는 곳으로 가보니 앉아있던 바위 틈에서 맑은 샘물이 솟아 졸졸 흐르고 있었습니다. 반가운 마음에 입을 대고 물을 마시던 이 집은 물이 고인 곳에서 놀고 있는 금붕어 한 마리를 발견했습니다. 이런 곳에 이렇게 예쁜 금붕어가 살다니. 신기해서 한참을 들여다보던 이 집은 조심스럽게 금붕어를 잡아서 집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아버지도 금붕어를 신기해하며 모처럼 환한 미소를 지으셨고 이 집은 오랜만에 보는 아버지의 웃음에 금붕어를 데려오길 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부터 이 집은 집에서 금붕어를 애지중지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한밤중에 잠이 깬 아버지는 갑자기 극심한 갈증을 느꼈습니다. 물이 마시고 싶었지만 밤늦게까지 자신을 간호하다 깜빡 잠이 든 아들을 깨울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밖으로 나가 직접 물을 떠마시자니 무거운 몸과 아픈 등 때문에 일어설 수조차 없었죠. 꾹 참고 있었지만 갈증은 점점 심해졌고 아버지는 하는 수 없이 옆에 있던 금붕어 그릇의 물을 마셔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새벽부터 국청사에 불공을 들이고 돌아온 이 집은 자신의 눈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방에서 꼼짝도 못하던 아버지가 마루에 나와 앉아 계신 것이었습니다. 아니 아버지, 어떻게 여기에 나와 계세요? 괜찮으세요? 오늘은 왠지 몸이 좀 가볍구나. 이 집은 얼른 아버지 등에 있는 종기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등에 커다랗게 나있던 종기가 터지면서 검붉은 피가 콸콸 쏟아져 나오는 것이었어요.
이 집은 한참이나 아버지의 종기에서 쏟아진 피를 닦아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피가 멎었고 아버지의 얼굴에는 화색이 돌았습니다.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이냐. 아픈 것이 싹 가셔버리는구나.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약도 안 듣는다며 안 드셨잖아요. 그러게 말이다. 이게 어찌 된 일인지. 뭘 어떻게 하셨는지 생각나는 거 없으세요? 잠시 생각하던 아버지가 입을 열었습니다. 간밤에 목이 말라 저 금붕어가 들어있는 그릇에 물을 마셨는데 혹시 그것 때문에 종기가 나은 것 아니겠느냐?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하던 이 집은 문득 꿈에서 본 신령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신령이 말한 대로 지극정성을 다하여 100일 기도를 드린 까닭에 금붕어를 보게 되었고 그 금붕어를 데려온 까닭에 아버지의 병이 낫게 된 것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령님. 감사합니다. 이 집은 속으로 감사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저 그릇에 물이 거의 없으니 우리 마당에 오물물이라도 채워주려무나. 그제야 금붕어가 들어있는 그릇을 보니 물이 반밖에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이 집은 급히 나가 마당에 있는 우물에서 물을 떠와 그릇에 물을 가득 채워주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황금색이던 금붕어의 빛깔이 검게 변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집과 아버지는 놀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허허, 참으로 이상한 일이구나. 그러게 말입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저 금붕어를 어디서 가져왔느냐. 아마도 금붕어가 있던 물이 영험한 모양이다. 그 즉시 이 집은 큰 그릇을 가지고 금붕어가 있던 샘으로 달려가 물을 떠왔습니다. 그리고 금붕어가 들어있는 그릇에 물을 비우고 새로 길어온 물을 채워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금붕어의 빛깔이 곱고 찬란한 황금빛으로 다시 변하는 것이었어요. 과연 그 샘물이 영험한 약수였습니다. 이 집은 아버지의 종기가 터진 자리에 샘물을 발랐습니다. 그러자 상처가 서서히 아물기 시작했습니다. 날이 밝으면 그물을 떠와 아버지의 상처에 바르고 또 마시기를 반복하니 며칠 안가 아버지의 병이 씻은 듯이 나았습니다. 이 집은 고마운 마음에 금붕어를 샘물에 다시 놓아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꿈속에 나타나 방법을 알려준 신령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렸습니다. 이 샘물이 있던 곳이 바로 경기도 광주 남한산성의 서장대 아래쪽이었는데요. 근처에 국청사라는 절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샘을 국청사의 오물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이 집의 지극한 효심과 굳건한 희망이 기적을 만들어낸 것은 아닐까요? 지금까지 경기도 광주 남한산성에서 전해 내려오는 국청사의 오물 전설이었습니다. 오늘의 전설은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에 있는 남산에서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입니다. 옛날 조선시대에 고성 고을에는 돌쇠라는 머슴이 살고 있었습니다. 꽃이 피기 시작한 어느 늦봄의 한낮, 따사로운 햇살이 쏟아지는 한낮의 마당에서 돌쇠는 곤히 낮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따스한 햇살이 그의 얼굴에 부드럽게 내려앉았고 이따금 그의 두툼한 입술이 실룩거리며 잠꼬대가 흘러나왔습니다. 입가에는 군침이 살짝 흐르고 때로는 실실 웃음을 짓기도 했습니다. 아가씨, 나 여기 좀 긁어줄래요? 돌쇠는 꿈결에 자신의 마음을 숨기지 못하고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누가 들으면 큰일 날 소리였지요. 아가씨는 다름 아닌 주인집 대감의 귀하디 귀한 고명딸이었으니 말입니다. 아가씨는 고성 고을에서도 빼어난 미모와 재주를 겸비한 재원이었습니다. 머슴 신분인 돌쇠로서는
감히 올려다볼 엄두조차 내지 못할 높은 분이었지만 그의 마음에 깊이 품은 연모의 정은 날마다 조금씩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그의 애달픈 연정을 돌쇠는 오직 꿈속에서나마 마음껏 풀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꿈속에서 아가씨의 보드랍고 하얀 손이 등에 닿자 돌쇠는 푸짐한 몸을 뒤척였습니다. 그야말로 꿈결 같은 상사병이 깊이 든 상사꿈이었지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대청마루 위 안방문이 부스스 열리더니 달덩이처럼 복스럽고 고운 자태의 처녀가 사뿐사뿐 걸어 나왔습니다. 햇살 가득한 마당으로 내려서는 찰나 돌쇠의 잠꼬대가 또다시 터져 나왔습니다. 아가씨, 아가씨. 처녀는 발걸음을 멈추고 소리가 나는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처녀의 눈에 들어온 광경은 참으로 한심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미륵처럼 살찐 돌쇠가 마당에 대자로 누워 대낮부터 잠을 청하고 있는 꼴이라니. 처녀는 참지 못하고 큰 소리로 쏘아붙였습니다. 저런 미련한 놈, 대낮에 거기서 뭘 하고 있는 게야? 당장 일어나지 못해? 처녀는 못 볼 것이라도 본 듯 얼굴을 찡그리며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돌쇠는 퍼뜩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아가씨는 혀를 차며 마당을 나가버렸고 5월의 찬란한 햇살 아래 화사했던 꽃향기는 금세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리고 허전한 바람만이 돌쇠를 감쌌습니다. 닥쳤던 개처럼 멀뚱히 서있던 돌쇠는 얼른 정신을 차리고 하던 일을 마저 하기 시작했습니다. 날이 갈수록 돌쇠는 허전하기만 했습니다. 머슴이라는 신분이 한없이 원통했습니다. 철들 무렵부터 가슴에서 자라나기 시작한 사랑의 마음을 표현할 수도 누구에게 이야기할 수도 없었습니다. 검은 머리단에 들인 꽃분홍 댕기꼬리, 오이씨 같은 버선발, 휘어감길 듯한 가냘픈 허리, 생각만 해도 아찔한 상사의 감정이 돌쇠의 가슴을 한없이 태우고 있었습니다. 어차피 이루어질 수 없는 마음이라 돌쇠는 애써 잊으려 이를 악물곤 했습니다. 하지만 아씨의 웃음소리, 고운 비단옷 소매자락 스치는 바람결만으로도 돌쇠의 심장은 격렬하게 요동쳤습니다. 그저 먼 발치에서 아씨의 뒷모습이라도 한 번 더 보는 것이 돌쇠에겐 세상에서 가장 큰 위안이자 감히 품어서는 안 될 간절한 소망이었습니다. 가슴이 갈기갈기 찢어졌지만 누구에게도 들키면 안 되었기에 그 마음을 깊이 숨겨야만 했습니다. 그 아픈 짝사랑을 혼자만 간직한 채 돌쇠는 어서 단오는 날이 오기만 기다렸습니다. 해마다 단오는 날이 되면 마을 아가씨들이 정자나무 아래 모여 그네를 띄었기 때문입니다. 돌쇠가 정성스레 새끼를 꼬아 만든 그네에 아가씨가 타면 돌쇠는 그 뒤에서 아가씨를 밀어주었습니다. 단오는 날만은 아가씨하고 지내는 시간이 1년 중 가장 긴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돌쇠는 해마다 단오는 날만을 손꼽아 기다리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드디어 단오는 날이 되었습니다. 집집마다 수리치 떡을 찌는 고소한 냄새가 가득했고 여인네들은 창포물에 머리를 감으며 이른 아침부터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돌쇠는 일찌감치 뒷산에 올라 커다란 느티나무 가지에 그네를 맸습니다. 돌쇠뿐 아니라 대갓집 머슴들이 여기저기에서 제각각 그네를 매느라 여념이 없었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고 푸른 하늘이 펼쳐진 가운데 저 멀리 잔솔밭에서는 산새들의 정겨운 노랫소리가
명절의 운치를 한층 돋우었습니다. 해가 하늘 높이 솟아오르자 고운 금박댕기를 맨 아가씨들이 저마다 맵시를 뽐내며 그네터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벌써 시원하게 하늘로 솟아오르는 이도 있었고 그 모습을 보며 웃음꽃을 피우는 구경꾼들로 사방이 활기찬 분위기였습니다. 바로 그때 돌쇠가 학수고대하던 아가씨가 화려한 비단 옷을 곱게 차려입고 느티나무 아래 그네로 사뿐히 다가왔습니다. 돌쇠는 용기를 내어 조심스럽게 말을 건네보았습니다. 아가씨, 어서 오십시오. 그네 타시어요. 돌쇠는 아가씨에게 말을 건넬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아가씨의 마음이야 알 수 없었지만 돌쇠는 그저 설레는 마음에 심장이 쿵쿵거려 말도 제대로 나오지 않는 듯 했습니다. 돌쇠는 애써 시선을 피하는 척하며 그네에 사뿐히 오르는 아가씨의 고운 자태를 곁눈질로 훔쳐보았습니다. 아가씨가 고운 두 손으로 그네줄을 잡자 돌쇠는 다시금 용기를 냈습니다. 아가씨, 제가 밀어드리겠습니다. 아가씨가 허락하는 듯 고개를 끄덕이자 돌쇠는 세상을 다 얻은 듯 기뻐하며 얼른 뒤로 돌아 그네줄을 힘껏 당겼습니다. 살랑이는 아가씨의 분홍 치마폭이 돌쇠의 뺨을 부드럽게 스치고 지나가는 순간 그네는 아가씨를 싣고 푸른 하늘을 향해 시원하게 솟구쳤습니다. 봄 하늘에 치마폭 물결이 너울거릴 때마다 돌쇠의 가슴도 출렁거리는 것 같았습니다. 아가씨가 힘주어 그네를 구를 때마다 눈처럼 흰 속치마가 드러나고 버섯목 위로 새하얀 다리가 보이기도 했습니다. 돌쇠는 황홀하고 아찔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러자 돌쇠의 시선을 느낀 아가씨가 돌쇠에게 저만치 물러나 있으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반쯤은 넋이 나간 돌쇠는 아가씨의 말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만치 물러가 있으래도. 아가씨의 화난 목소리가 들리자 그제야 돌쇠는 뒤로 슬쩍 물러나는 척을 했습니다. 하지만 시선은 여전히 아가씨를 보고 있었습니다. 이따 두고 보자. 그네를 뛰던 아가씨가 화를 내며 돌쇠를 돌아보는 순간 그네줄이 끊어지며 아가씨가 땅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갑작스런 상황에 주위에 있던 마을 처녀들이 비명을 지르자 머슴들이 아가씨에게로 급히 달려왔습니다. 충격에 잠시 멍하니 서 있던 돌쇠는 뒤늦게야 정신을 차리고 머슴들을 해치고 아가씨에게로 다가왔습니다. 아가씨의 머리 주변에는 금세 피가 흥건해졌습니다. 돌쇠가 미친 듯이 울부짖으며 아가씨를 깨웠지만 돌에 머리를 부딪힌 아가씨는 이미 숨이 끊어진 뒤였습니다. 돌쇠는 아가씨를 껴안은 채 한동안 일어날 줄을 몰랐습니다. 모여든 마을 처녀들은 돌쇠가 그네줄을 일부러 끊어지게 매놨다고 수군댔습니다. 잠시 후 돌쇠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네를 맬 때 썼던 손도끼를 집어들고 숨진 아가씨의 팔을 내리쳤습니다. 못난 머슴인 주제에 아름다운 아가씨 전부를 차지할 수는 없으니 팔 하나만이라도 가져가야겠다는 마음에서였습니다. 끔찍한 광경에 기절초풍한 머슴들이 돌쇠를 잡으려고 달려들었습니다. 그러나 돌쇠는 손도끼를 휘두르며 아가씨의 팔 하나를 껴안고 미친 듯이 소리치며 달아났습니다. 머슴들이 쫓아갔지만 귀신이라도 들린 듯 깊은 산속으로 도망치는 돌쇠를 잡을 수는 없었습니다. 해가 지고 날이 어두워졌습니다. 깊은 산속 골짜기까지 들어온 돌쇠는 지쳐서 바위 옆 풀숲에 쓰러졌습니다. 밤이슬이 얼굴을 적시자 찬기가 스며들었습니다. 돌쇠는 저고리를 벗어서
아가씨의 팔을 감싸고 통곡을 하면서 넋두리를 하였습니다. 자기가 그네줄을 잘못 매서 아가씨가 죽었다고 생각하니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던 것입니다. 밤이 깊었지만 돌쇠의 통곡 소리가 온 산에 퍼져나갔습니다. 내 탓이오. 모두가 나의 어리석음 탓이오. 산천초목도 밤의 정막마저도 그 처절한 울음소리에 숨을 죽이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스산한 바람 한 줄기가 돌쇠의 목덜미를 쓸고 지나갔습니다. 고개를 들고 앞을 본 돌쇠는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캄캄한 어둠 속에 아가씨가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아가씨의 한 팔은 사라진 채 빈 소매자락만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아가씨는 돌쇠를 무섭게 노려보며 소리쳤습니다. 내 팔을 찾으러 왔어. 당장 내 팔 내놔. 돌쇠는 소름이 끼쳤지만 팔을 내놓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아가씨를 온전히 가질 수 없다면 팔 하나라도 갖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만일 팔을 돌려준다면 아가씨와는 영원히 이별일 것 같았습니다. 아니지, 안 돼요. 돌려줄 수 없습니다. 돌쇠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살아서 못 이룬 마음을 죽은 뒤에나마 이루겠다는 뜻이었지요. 아가씨가 돌쇠에게 다가왔습니다. 돌쇠는 아가씨의 팔을 아는 채 뒷걸음질을 치다 그대로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어둠이었지만 무작정 달렸습니다. 얼마쯤 달렸을까? 돌부리에 걸린 돌쇠의 몸이 앞으로 고꾸라졌습니다. 돌쇠는 그대로 깜빡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얼마 후 정신을 차린 돌쇠가 앞을 보니 풀어헤친 머리카락을 바람에 흩날리며 아가씨가 허공에 떠 있었습니다. 돌쇠가 부둥켜 안고 있던 팔은 이미 아가씨의 몸에 다시 붙어있는 상태였습니다. 허공에서 돌쇠를 무섭게 노려보던 아가씨는 등을 돌려 멀어져 갔습니다. 돌쇠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아가씨를 쫓아가며 외쳤습니다. 저도 죽겠어요. 죽어서 아가씨 곁에 가겠어요. 죽어서라도 아가씨와 같이 있게만 된다면 목숨쯤이야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가씨는 아무 말도 없이 멀어져 갈 뿐이었습니다. 돌쇠는 아가씨를 따라잡으려 미친 듯 달려갔습니다. 달리고 또 달렸습니다. 그러다 돌쇠의 몸이 허공에 붕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천길 낭떠러지로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돌쇠의 바보 같은 사랑은 그렇게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경남 고성군 고성읍 남산마루에는 조그만 정자가 하나 있습니다. 그 자리는 바로 돌쇠가 아가씨의 한쪽 팔을 부여잡고 통곡을 하다 다시 아가씨에게 빼앗긴 장소라고 합니다. 후세 사람들은 잃어버린 물건이 있으면 이곳에 와서 찾게 해달라고 빌었다고 합니다. 아가씨의 넋이 잃어버린 물건을 찾아준다고 믿었기 때문이죠. 지금까지 경남 고성군 고성읍 남산에 얽힌 아가씨의 한 팔 전설이었습니다. 찬바람이 부는 쓸쓸한 가을밤, 귀뚜라미 울음소리에 밤은 깊어만 가고 있었습니다. 일찌감치 이불 속에 들어가 누운 추천석은 따뜻한 아내의 품을 느끼며 잠을 청하고 있었습니다. 꿈인지 생시인지 부드럽고 푹신한 구름 위에 누워있는 것처럼 몸이 한없이 가볍고 편안했습니다.
따뜻한 이불 속에서 아득한 잠에 빠져가던 추천석은 갑자기 아내와 아들이 목 놓아오는 소리에 깜짝 놀랐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아내와 아들이 자기를 붙들고 통곡을 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여보, 날 두고 가시다니 나는 어떻게 살란 말이오, 여보. 머리를 풀어헤친 아내는 추천석의 몸을 마구 흔들어대며 울었습니다. 아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어린 아들도 아버지를 부르며 울고 있었습니다. 아니, 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추천석은 도무지 이해가 안 갔습니다.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있는 사람을 갖고 죽었다니. 아내와 아들이 정신이 나간 건 아닐까? 여보 마누라, 내가 죽기는 왜 죽어? 잠깐 눈 좀 붙였을 뿐인데 죽었다고 난리를 피우고 있으니 아니 지금 뭣들 하고 있는 거야? 추천석은 아내를 흔들며 정신 차리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일까요? 아내는 아무 반응도 없이 계속 울기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오밤중에 왜들 이렇게 울고 법석이야? 대체 죽긴 누가 죽었다는 거야? 아내를 더 힘껏 흔들어 보려고 했지만 사지가 뻣뻣하게 굳어 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아무 반응이 없자 추천석은 아들의 이름을 크게 불러봤습니다. 그런데 아들 역시 추천석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지 계속해서 울기만 했습니다. 추천석은 꿈일 거라고 생각해 자신의 뺨을 힘껏 꼬집어 보았습니다. 눈물이 찔끔 나올 것처럼 아픈 걸 보니 꿈은 아니었습니다. 아무래도 귀신에 홀렸나 보다 생각하고 밖으로 나가보려던 추천석은 방바닥에 누워있는 한 구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이건 또 누구야? 가만, 어디서 많이 본 사람인데? 분명 내가 아는 사람이야. 고개를 갸웃거리며 시신을 내려다보던 추천석은 물그릇에 비춰보던 자기 얼굴이 누워있는 시신의 얼굴과 똑같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제야 비로소 추천석은 자신이 죽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살아서 생각하고 움직이는 것은 다만 그의 영혼일 뿐이었습니다. 아내와 아들은 추천석의 시신을 붙들고 더욱 크게 울어댔습니다. 아내가 시신에 대고 얼굴을 묶고 몸부림쳐도 추천석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에게 울지 말라고, 애비가 여기 있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그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추천석이 황망한 슬픔에 잠겨 있는데 대문 밖에서 무서운 외침이 들려왔습니다. 추천석이 나오너라. 추천석은 그 목소리를 듣자마자 누군지 알아차렸습니다. 바로 염라대왕의 사자들이었습니다. 죽은 추천석을 데리러 온 것이었습니다. 추천석이 겁에 질려 움직이지 않자 사자들은 집 안으로 성큼성큼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무서운 차림새에 양손에 창과 칼을 들고 있었습니다. 차마 떨어지지 않는 발길로 추천석은 사자들을 따라 저승으로 가는 길을 나섰습니다. 저승으로 가는 길은 험난하고 멀었습니다. 칼날보다 뾰족한 바위길과 가시덤불을 헤치고 용암이 들끓는 불의 길을 지나 추천석은 마침내 염라대왕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염라대왕은 문불을 들쩍거리며 겁에 질려 떨고 있는 추천석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어디 살다 온 누구냐? 소인은 충청도 진천에 살다 온 추천석이라 합니다. 충청도 진천? 어허, 분명 진천에서 살다 왔느냐? 그렇습니다, 대왕님. 저는 분명 진천에서 살다 이렇게 끌려왔습니다. 추천석의 대답을 들은 염라대왕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그리고 사자들에게 호통을 쳤습니다. 대체 누가 진천에 사는 추천석을 데려왔느냐? 사자들은 염라대왕이 진노하자 쩔쩔매며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뭐가 잘못되었습니까? 내가 언제 진천에 사는 추천석을 잡아오라 했느냐? 그러자 사자가 대답했습니다. 분명 이자가 무술년 7월 7일생 추천석 맞습니다. 이런 어리석은 것들, 추천석이가 어디 하나뿐이더냐? 무술년 7월 7일 추천석은 용의 땅에도 한 명 있단 말이다.
그자를 데려오라 일렀거늘. 사자들은 그제야 자신들의 실수를 깨닫고 납작 엎드렸습니다. 염라대왕은 당장 진천 땅에 추천석을 돌려보내고 용인 땅에 추천석을 잡아들이라고 사자들에게 분부했습니다. 그제야 추천석은 한숨을 돌렸습니다. 실수로 자신을 끌고 온 사자들이 원망스러웠지만 그보다도 아내와 아들을 다시 볼 수 있다는 기쁨에 들떴습니다. 사자들을 재촉해 저승에서 다시 이승으로 돌아온 추천석은 집에 돌아가면 정말 착하게 살겠다고, 그리고 아내와 아들에게도 잘해주겠다고 굳게 다짐을 하며 서둘러 충청도 진천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마을에 당도한 것은 밤이었습니다. 마을은 괴괴했습니다. 집에 도착해 닫힌 문틈으로 감쪽같이 스며들어가 보니 아내와 아들은 흰 소복을 입고 울다 지쳐 잠이 들어 있었습니다. 추천석은 반가운 마음에 아내와 아들을 깨웠습니다. 여보 마누라, 내가 다시 왔소. 내가 안 죽고 다시 살아 돌아왔단 말이오. 하지만 아직 혼백인 추천석의 말이 아내와 아들에게 들릴 리 없었습니다. 추천석은 서둘러 자신의 시신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방 안에는 제사상이 차려져 있었고 그 위에는 추천석의 위패가 모셔져 있었습니다. 저승에 갔다 오는 사이에 이미 장례가 끝나버린 것이었습니다. 육신이 벌써 땅에 묻혀버렸으니 추천석은 오갈 데 없는 처지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막막해진 추천석은 마당으로 나와 감나무 아래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사람으로 살아갈 길이 막혀버린 것이었습니다. 사자들을 원망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다른 추천석을 잡으러 용인으로 가버린 뒤였습니다. 그렇다고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어떻게든 다시 사람으로 살아야 할 텐데 무슨 좋은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던 추천석은 갑자기 떠오른 생각에 무릎을 탁 쳤습니다. 그렇지, 용인 땅의 추천석은 아직 땅에 묻히지 않았을 것 아닌가. 사자들이 그를 데려갔다고 해도 아직 관 속에 누워있을 게야. 그자의 몸에라도 들어가 보자. 추천석은 서둘러 용인으로 향했습니다. 거의 날아가다시피 단걸음에 달려가니 용인의 어느 한 마을에서 통곡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집이 바로 용인 추천석의 집이었습니다. 방 안에는 그의 아내로 보이는 여인과 자식들이 시신에 매달려 몸부림을 치며 울고 있었습니다. 진천 추천석의 혼백은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용인 추천석의 육신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용인 추천석의 육신은 아직 따뜻했습니다. 그 몸으로 무사히 들어간 진천 추천석은 사지를 조금씩 움직여 보았습니다. 꿈틀대는 팔다리를 본 아이들은 소스라치게 놀라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움직여요. 뭐라고? 통곡을 하던 여인이 눈물을 훔치며 추천석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추천석이 눈을 뜨자 여인과 아이들은 기뻐서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당신 정말 살아있는 거예요? 새로 얻은 몸이 어색했던 추천석은 기지개를 켜며 일어나 앉았습니다. 그러자 여인과 아이들은 추천석을 얼싸안고 좋아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추천석은 난감해졌습니다. 이토록 기뻐하는 여인과 아이들에게 뭐라고 말해야 좋을까요? 하지만 사실대로 말해야 했습니다. 어서 진천으로 달려가 아내와 아들을 보고 싶은 마음뿐이었으니까요. 이보시오 부인, 나는 당신의 남편이 아니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나는 사실은 진천 땅에 사는 추천석인데 염라대왕이 불러 올라가 보니 용인 땅에 추천석이 가야 할 것을 사자들이 착각해 내가 잘못 간 것이오. 그래서 다시 돌아왔으나 내 육신이 이미 땅에 묻히고 말았소. 오갈 데가 없어서 당신 남편의 육신에 내 혼백이 들어간 것이오. 추천석의 말을 듣고 여인은 근심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얘들아, 어쩌면 좋으냐. 니들 아버지가 아직도 헛소리를 하고 계시니. 아직 온전히 회복하지 않으신 게야. 여보, 정신 돌아오게 꿀물이라도 타다 드릴까요? 여인은 추천석의 말을 헛소리로만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이 얘기를 해도 고지 듣지를 않았습니다. 아이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답답해하던 추천석은 여인이 타온 꿀물을 한 대접 들이키고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며칠 동안 이승과 저승에서 겪은 일을 돌이켜보며 살아온 날들에 대한 참회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은 용인 집에서 보냈습니다. 여인은 살아 돌아온 남편이 반가워 추천석을 지극정성으로 대해주었습니다. 팔다리를 주무르고 두드려주기도 하고 맛있는 음식도 잔뜩 내왔습니다. 여인 덕에 그날 밤을 편히 쉬고 난 다음날 아침 추천석은 그 집을 나섰습니다. 잘 쉬고 갑니다. 신세는 꼭 갚으리다. 그러자 여인과 아이들이 추천석을 붙잡았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집을 두고 어딜 간다는 말이에요? 아버지, 어딜 가신다는 거예요? 여인과 아이들이 매달렸지만 추천석은 그들을 뿌리치고 진천을 향해 길을 나섰습니다. 한시라도 빨리 진천으로 가 아내와 아들을 보고 싶었습니다. 도망치듯이 진천으로 가는 추천석의 뒤를 여인과 아이들이 따라왔습니다. 아무리 돌아가라고 일러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추천석과 여인 그리고 아이들을 이상한 눈으로 보며 미친 사람들로 여겼습니다. 부랴부랴 진천까지 온 추천석은 그리운 식구들이 사는 집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여보 마누라, 내가 돌아왔소. 나요, 내가 안 죽고 살아 돌아왔소. 상복을 입고 있는 아내는 웬 모르는 사람이 여보라 부르는 소리에 기겁을 하고 나왔습니다. 당신이 누군데 날 그리 부르는 거요? 안 죽고 살아 돌아왔다니 대체 그게 무슨 말이요? 허허, 죽었다 살아나니 나를 잘 몰라보는 건 그래. 여보 마누라, 나란 말이요, 나 추천석이. 아니, 이 사람이 돌았나? 대체 누군데 나한테 이래요? 화가 난 아내는 동네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들이닥치고 마침 용인부터 따라온 여인과 아이들도 도착했습니다. 용인에서 온 여인은 추천석을 붙잡으며 사정했습니다. 여보, 어서 집으로 갑시다. 이게 무슨 꼴이요? 남의 집에 이런 신뢰가 어딨단 말이요. 우리 남편이 실성을 했나 봅니다. 부디 너그럽게 봐주시어요. 용인 여인이 아내에게 사과하며 잡아 끌었지만 추천석은 여기가 우리 집인데 어딜 가냐며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동네 사람들이 남의 과수댁을 희롱한다며 추천석을 비난했습니다. 젊은 청년은 몽둥이를 들어 추천석을 때리기 시작했고 아내와 아들도 합세해서 추천석을 쫓아내려 했습니다. 여인과 아이들까지 추천석을 잡아 끌고 한바탕 난리가 나자 추천석은 벌컥 화를 냈습니다. 아니 글쎄, 난 당신 남편이 아니래도 난 이 사람 남편이란 말이오. 여인을 뿌리치며 아내에게 달라붙었지만 아내는 비명을 지르며 동네 사람들에게 이 미친놈을 내몰아달라고 소리쳤습니다. 추천석은 답답하고 기가 막혔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하는 수 없이 고을 원님에게 공정한 판결을 내려달라고 진정을 하기로 했습니다. 소인은 분명 죽었다 되살아온 진천 땅의 추천석입니다. 육신은 비록 땅에 묻혔지만 저의 혼백이 용인 땅 추천석의 육신을 빌어 희생한 것입니다. 추천석은 눈물까지 흘리며 소상히 전후 사정을 이야기하였습니다. 모든 이야기를 들은 고을 원님은 드디어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람이 죽고 산다는 것은 그 육신이 죽고 사는 것으로 판가름하는 법이다. 그런 거로 육신이 없어진 혼백만의 진천 땅 추천석은 인정할 수 없다. 그 말을 들은 추천석은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그럼 저는 죽은 사람이란 말입니까? 그렇다. 하지만 너는 살아있지 않느냐?
너는 산수가 아름다운 용인 땅의 육신을 빌어 회생했으니 그것이 너의 새 인연 아니겠느냐. 원님의 말은 결국 용인 땅의 추천석으로 살라는 명이었습니다. 원님의 판결을 들은 용인 땅의 여인과 그 아이들은 기뻐서 서로를 부둥켜 안았습니다. 하지만 추천석은 이 야릇한 인연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어쨌거나 원님의 판결이 그러했으므로 추천석은 어쩔 수 없이 용인에 가서 살아야 했습니다. 용인 집에서의 생활은 진천에서 살 때보다 넉넉했습니다. 재산이 많아서 행세도 할 수 있었고 기름진 음식을 매일 배불리 먹었으며 또 비단 옷에 부리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낯선 땅에서 낯선 여인과의 새로운 생활은 그런대로 재미가 있었습니다. 추천석으로서는 새로 태어난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용인 땅의 아내는 추천석을 한치의 의심도 없이 자신의 남편이라고 여겼습니다. 죽은 줄로 알았던 남편이 다시 살아난 것을 부처님의 은덕으로 알고 전보다 더 지극정성으로 남편을 위하고 아꼈습니다. 추천석과 용인 아내는 주변 사람들에게 재물도 많이 베풀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추천석은 진천 땅의 아내와 자식도 점점 잊어가며 용인 추천석으로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이 이야기를 바탕으로 생거진천, 사거용인이라는 말이 나왔다고 하는데요. 생거진천, 살아서는 진천 땅이 좋다는 말이고 사거용인, 죽어서는 용인 땅이 좋다는 말입니다. 추천석이 환갑이 되어 잔치를 하는 중에 생거진천, 득사거용인이라는 글을 썼고 그 말에서 유래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충청북도 진천과 경기도 용인에서 전해 내려오는 내혼백 남의 육신 전설이었습니다. 옛날에 충청북도 청주거을에 한 할머니가 어린 세 손녀와 가난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젊었을 때 아들과 며느리를 잃고 세 손녀를 키우게 되었는데요. 할머니는 손녀들을 끔찍이 사랑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셋째 손녀를 가장 사랑했습니다. 어느덧 세월이 흘러 손녀들도 나이가 차서 모두 시집을 가게 되었습니다. 첫째 손녀는 어느 부잣집의 며느리로, 둘째 손녀는 장사꾼의 집으로 시집을 가게 돼서 각각 행복하게 잘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셋째 손녀는 가난하게 생활을 하는 어느 선비에게 시집을 가게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셋째 손녀가 가난한 집으로 시집을 간 것이 영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할머니는 이제 어디에도 의지할 곳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살림살이도 손녀들이 했고 또 오손도손 서로 의지하면서 행복하게 잘 살았는데 손녀딸 셋이 모두 시집을 간 뒤론 할머니는 무척 외로워졌습니다. 또한 먹을 것이 없어서 며칠씩 굶는 일도 일쑤였습니다. 결국 할머니는 굶주리다 못해 세 손녀의 집들을 두루 찾아보기로 하였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부잣집으로 시집을 간 첫째 손녀의 집을 찾아갔어요. 고래등 같은 기와집 문을 들어서니 첫째 손녀가 반갑게 버선발로 뛰어나오며 맞이했습니다. 아유, 할머니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어요. 저는 이렇게 아들, 딸 낳고 잘 살고 있어요. 여기서 며칠 동안 편히 쉬어가세요. 큰 손녀는 두 손으로 할머니를 반갑게 잡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 같이 있을 땐 몰라도 시집가니 역시 큰 손녀가 제일이구나. 곧바로 맛있는 음식상이 들어왔습니다. 할머니는 이제껏 먹어보지 못했던 기름진 음식을 푸짐하게 먹어치웠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손주 사위도 들어왔습니다.
손주 사위도 역시 할머니에게 친절하게 대했습니다. 그렇게 행복한 날이 하루 이틀 지나고 보름이 되었을 때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밤, 할머니는 첫째 손녀와 사위가 안방에서 다투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저 빌어먹을 할멈은 왜 안 가고 있는 거야? 쓸데없이 쌀만 축내지 않아? 빨리 쫓아버려. 둘째 손녀도 있으면서 갈 기색이 없으니 참 성가셔서 못 보겠군 그래. 그렇게 손자 사위가 말하자, 아니 누군 쫓아내고 싶지 않아서 안 쫓아내는 줄 아세요? 내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하란 말이에요? 당신이 나가라고 하세요. 하며 첫째 손녀가 대답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합시다. 앞으로는 반찬도 적게 주고 밥도 꽁보리밥만 줍시다. 그럴까요 그럼? 그럽시다. 할머니는 둘이 이런 얘기하는 소리를 듣자 그만 그곳에 더 있고 싶은 생각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할머니는 그날 밤에 몰래 그 집에서 빠져나왔습니다. 할머니는 첫째 손녀 내외가 괘씸했습니다. 또한 자신의 신세가 너무 처량하게 느껴졌습니다. 할머니는 둘째 손녀의 집을 향해 길을 나섰습니다. 둘째 손녀의 집은 그곳에서 100리나 멀리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오래 걸으니 할머니의 몸은 극도로 피곤해졌습니다. 에휴, 둘째 년은 그렇지 않겠지. 할머니는 산을 넘고 강을 건너 둘째 손녀 집으로 갔습니다. 둘째 손녀네는 큰 어물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둘째 손녀의 집을 찾기 위해 여러 사람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그 집 맞아요. 부잣집이긴 하지만 아예 들어갈 생각은 하지도 마세요. 얼마나 구두쇠인지 아이고 말도 못한답니다. 산의 놈이나 계집이나 똑같아요. 마을 사람들은 모두 이런 얘기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잘 살려면 그래야지. 구두쇠 노릇하지 않고 잘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 할머니는 둘째 손녀의 큼직한 대문 앞에서 손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러자 안채에서 대답이 들려왔습니다. 아휴, 또 어떤 거지가 찾아왔나 보다. 못들 하고 있느냐? 빨리 쫓아버리지 않고, 응? 하는 여인의 카랑카랑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러자 문지기가 나와서 할머니를 위아래로 쭉 훑어보더니 여기는 그런 집이 아닙니다. 딴 집에 가서 동냥하시오. 하고는 퉁명스럽게 쫓아내는 것이었어요. 할머니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문지기에게 다름이 아니라 이 집은 내 둘째 손녀의 집이요. 모처럼 찾아왔으니 만나게 해주시오. 하고 사정을 했습니다. 그럼 잠깐 기다려보시오. 하고 문지기가 안으로 들어간 후 한참 만에 둘째 손녀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둘째 손녀의 얼굴에는 잔뜩 짜증이 배어 있었어요. 화가 나서 할머니에게 찾아오시는 것도 좋지만 옷이라도 깨끗이 입고 찾아오셔야지. 그 꼴이 뭐예요? 남들이 보면 거지인 줄 알지 않아요? 제 체면도 있고 하니 우선 안으로 들어오세요. 하며 마치 할머니를 거지 취급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둘째 손녀를 따라 안채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안채에서 어느 구석진 골방으로 할머니를 데려가는 것이었어요. 할머니는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기도 내가 있을 곳이 못 되는구나. 떠나자. 하고 푸대접을 받으며 이틀을 지낸 후 할머니는 이제 세상이 싫어졌습니다. 그날 밤 손녀 목소리가 우연히 들려왔습니다. 저 할머니는 우리가 살 때 우리 집에서 밥을 해주던 할머니야.
둘째 손녀가 하인에게 말하는 소리였습니다. 기가 막힌 할머니는 다음 날 잠깐 어디 좀 들를 데가 있다고 한 뒤 둘째 손녀의 집을 나왔습니다. 이제 남은 건 셋째 손녀의 집뿐이었습니다. 셋째 손녀만큼은 그렇지 않겠지. 할머니는 셋째 손녀에게 모든 희망을 걸고 또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셋째 손녀의 집은 멀기도 할 뿐 아니라 길도 아주 험했습니다. 가까스로 셋째 손녀의 집이 바라보이는 언덕까지 왔습니다. 지금 막 그 집에선 저녁을 짓는 모양으로 한 줄기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그 집을 내려다보았어요. 셋째 손녀의 집은 작은 초가집이었습니다. 어서 가야지. 어서 가서 셋째 손녀 얼굴을 봐야지. 할머니는 길을 서둘렀지만 너무나 힘들고 피곤해서 그만 그 자리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이미 온갖 기력이 쇠진한 할머니는 두 번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숨이 멎고 말았습니다. 한편 아무것도 모르는 셋째 손녀는 그날 밤에 꿈을 꾸었어요. 꿈에 할머니가 나타나 울면서 이것들아, 너희들이 나를 박대해서 내가 이렇게 죽는다. 그렇게 말하면서 할머니가 어디론가 사라지는 것이었어요. 셋째 손녀는 꿈에서 깨어나자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할머니가 둘째 언니, 첫째 언니에게 구박을 받으셨다면 이제 우리 집으로 오실지 몰라. 그러니 나가서 마중을 해야지. 그렇게 생각하고 남편과 함께 그 다음날 아침에 뒷동산으로 올라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할머니가 쓰러져 있는 것이었어요. 셋째 손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할머니에게 다가가 할머니를 깨우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일어나세요, 할머니. 하지만 할머니는 이미 숨진 지 오래였습니다. 충격을 받은 셋째 손녀 내외는 그 자리에 엎드려 서럽게 울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를 양지 바른 곳에 묻어드렸습니다. 그 이듬해 봄, 할머니의 무덤 위에는 이상한 꽃 한 송이가 피어났습니다. 그 꽃은 셋째 손녀의 집을 향해 허리가 굽어진 할머니처럼 곱게 피어났습니다. 셋째 손녀 내외는 할머니의 산소를 가꾸기 위해 산소에 올라왔다가 그 꽃을 발견했습니다. 셋째 손녀는 꽃을 보며 반가워 말했습니다. 이 꽃은 처음 보는 꽃이에요. 이 꽃은 반드시 할머니의 넋이 담긴 꽃일 거예요. 하얀 머리카락같이 생긴 꽃송이를 보세요. 또 허리가 우리 집을 향해서 굽어 있잖아요. 하고 손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그리하여 그 후 그 꽃을 할미꽃이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충청북도 청주시에서 전해 내려오고 있는 가다주거 할미꽃 전설이었습니다.